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고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명의신탁, 명의를 맡기는 것, 명의 맡기면 처벌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이런 거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도담보. 민법에 민사특별법에서 합니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런 거는 담보로 하는 거지 명의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이거는 담보로 한 거니까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걸 소위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실명법상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는 명의신탁 아니다. 그래서 아마 아파트 재건축하려면 재건축 조합에다가 신탁 등기를 합니다. 신탁법에 따라서. 그러면 소유자는 조합이 소유자입니다. 수탁자입니다. 받을 명의를 받는 사람을 수탁자,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라고 합니다. 또 신탁법에 의해서 그 신탁회사에다가 수탁자로 신탁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대차 중개를 할 때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담보 신탁을 하면 근저당 설정 등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저당보다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담보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경매가 아니고 공매 등기죠. 신탁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면 그 우선 배분이 우선 수익자가 우선 배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만약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법에 따라서 또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실명법상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례 이 말은 명의신탁에는 해당됩니다. 이거는 특례는 해당은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원래 명의신탁은 무효인데 유효하다. 효력은 있다. 배우자, 종교단체는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인데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다면 처벌하지 아니하고 효력은 있다. 원래 무효인데. 자, 명의신탁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간, 두 사람 간의 양자간, 이자간 같은 말이죠.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이 있고요. 삼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또는 등기 명의신탁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 위임형 명의신탁 같은 말입니다. 자, 이자간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민법에서도. 왜? 두 사람 간에는 법률관계가 간단하니까 별로 안 복잡하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갑, 신탁자, 시험에는 갑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수탁자.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악의 제3자라고 하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알면 다친다고 했잖아요. 알면 악이니까. 저는 민법 처음 공부할 때 악인은 나쁜 마음을 가지는 게 악인 줄 하고 이해가 안 되던데 여러분들은 이해되죠? 이거 악이 있으니 민법에? 악의의 제3자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모든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해당되는데요. 다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횡령죄는 감옥 갑니다. 근데 실명법 위반은 징역은 안 가고 벌금만 냅니다. 현실적으로 선고형을 보면.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팔아먹어도 횡령죄 아니라고요. 그러면 감옥은 안 간다고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변호사한테 상담했더라고요. 처제 명의로 땅을 사놨는데 처제가 팔아쳐먹고 도망가는데 이거 잡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하고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변호사님의 실명법 위반으로 고소하면 처제는 명의수탁자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만은 고소한 기한은 신탁자로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감옥은 안 갑니다. 돈 다 써버리고 없으면 현실적으로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벌금만 낸다고 징역은 안 간다고요. 징역이라고 돼 있지만 선고형을 보면 법정형은 징역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민법에서 나올 수 있으면 이자간에는 이게 농지인 경우, 옛날에 농지의 경우에는 농사 안 있는 사람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니까 이게 신탁자가 도시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농지를 자기 고향의 농지를 사면서 고향 친구 명의로 샀어요. 왜냐하면 도시 사람은 옛날에는 아마 그 뭐 1년인가 6개월인가 주민등록 돼 있고 막 이랬어야 됐어요. 농지 살려면.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죠. 네, 통작거리 20km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허가구역 안에서만 30km 있어요. 지금도 허가구역 안에서는 통작거리 출퇴근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주소가 서울에 돼 있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시골 친구 이름으로 사놨다고요. 그 이제 둘 다 죽었어. 가벌이 죽었으니까 그 가벌이 상속인들이 실제 돈 아버지가 된 거니까 명의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속인의 변호사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건 반사회 질서적 행위다. 103조 위반이다. 실명법 위반 하지 말라 했는데 나무 이름을 등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니까 103조 위반이니까 이거는 불법 원인거래이다. 이미 줬으면 돌려줄 필요 없다. 그러므로 명의를 넘겨줄 수 없다 했는데 판례는 대부분 판사들도 거의 다 기득권자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 103조 위반은 아니다. 그러므로 명의 넘겨줘야 된다. 이런 경우는. 왜? 소유자가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라고. 그래서 명의는 넘겨줘야 된다. 불법 원인급이 아니고 103조 위반도 아니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수탁자가 계속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문제지. 팔아먹어버렸으면 그치, 팔아먹었으면 제3자가 그냥 소유권 취득해버리잖아요. 그 빨리 파는 게 장땡이에요. 자, 이제 민법 시험에도 이게 주로 요거 등기명신탁이나 계약명신탁 이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민법, 민사특별법에서도. 이게 민법에 가벌병 이렇게 나오면 그림을 이걸 그리보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매수인이 돈을 내고 샀습니다. 돈을 내고 샀는데 돈은 매수인이 내놓고 뭐 이거는 가벌병은 뭐 이걸 가벌을 할 수도 있고요. 을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갑을 이게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는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문제에 신탁자를 갑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수탁자를 만약에 병으로 할 수도 있고 제3자는 주로 정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매매계약은 유효한데 돈은 갑이 내놓고 등기는 누가 앞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은 내놓고 뭐 무주택자 이런 거 인정받으려고 또는 1가구 1주택 이런 거 인정받으려고 아들 앞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친구 앞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돈은 갑이 냈지만 등기는 병 앞으로 넘겨주기로 한 이러한 약속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등기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소유자가 등기는 병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누구냐고 아직 정한테 팔아먹진 않았어요. 그럼 소유자가 갑을병 중에서 누가 소유자예요? 등기는 병 앞으로 되어 있다고요? 돈은 갑이 냈어요. 을이 소유자죠. 을이. 무효라고 했으니까 효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을이 소유자입니다. 을이 이 상태에서는.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을이 무효인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을은 돈 받았으니까 안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을 대위해서 대신해서 무효인 등기를 말소 청구하거나 또는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을이니까 을 명의로 등기를 넘겨받아 가지고 다시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의해서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갑 명의로 등기가 격려된 때 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횡령죄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모두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물론 모두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입니다. 배임이 임무를 배반하는 게 배임입니다.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다. 모두 세 가지 명의신탁 모두 다.
제가 볼 때는 가장 나쁜 게 이겁니다. 이거는 죽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두 사람 간의 비밀만 지키면. 아까 3자 간은 세 사람 간의 비밀은 지키기 어려워요. 검사들이 수사하면 수사기법상 그렇게 한다고요. 3명 분리해서 신문하면서 야 나머지 2명 다 부르는데 너 혼자 끝까지 다 뒤집어 쓰고 너 혼자만 감옥 갈래?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부르는 줄 알고 그럼 나도 불게요 하면 사실은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불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3명을 분리 신문하면 다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고. 3명 말이 일치할 때까지 계속 고문을 한다고요. 고문은 때리는 게 고문이 아니에요. 저도 고문 당해봤는데 잠을 안 재우고 수사관들이 한 10명씩 계속 바뀌어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요. 그럼 거짓말 해놓으면 나중에 뭔 거짓말인지 기억이 안 나. 그럼 아까 이래놓고 또 왜 헛소리 하냐 이렇게 하면 빨리 반대로 풀어라 이러면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 3명은 비밀을 지키기 어려운데 요거는 2명만 비밀을 지키면 돼. 누구누구 비밀이 2명이냐면 갑이, 자금주, 전주, 물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스폰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좋은 말로 고급진 말로는 스폰서가 있다 이런 말도 하죠. 연예인들. 돈 대주는 사람이 따로 자금주, 물주, 전주가 따로 있었다고요. 그러면 갑이라고 하고 뭐 그다음에 수탁자를 을이라 하고요. 매도인을 병이라 하고 시험에 반드시 매도인을 병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뭐 매도인을 갑으로 할 수도 있어요. 갑을병이 누군지를 잘 봐야 된다고 처음에. 자 그러면 이 명신탁의 약정은 모두 3가지 명신탁의 약정 모두 무효입니다. 원칙. 다만 뭐라고 했어요? 배우자 종교단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면 유효하다고 했죠. 3가지 모두 다 무효입니다. 이거는 법에 그렇게 무효라고 돼 있어요. 왜 무효냐? 무효라고 법을 정했다고 규칙을. 무효다. 그리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원래 원칙은 무효입니다. 원칙은 무효. 원칙은 무효인데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매도인 병은 선의일 가능성이 많아요? 악의일 가능성이 많아요? 20대 젊은 여자분이 10억 가지고 와서 아저씨 내가 살게요 이러는데 야 너 네가 벌진 않았는데 어느 놈한테 스폰 받았냐? 이렇게 따지고 묻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재수없어. 아저씨 재수없어. 아저씨가 안 사고 물건 천지니까 안 산다고 가버린다고요? 그냥 뭐 10억 준다면 어디서 받아왔는지 이런 거 물을 필요 없죠.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의 선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법을 몰라가지고 법 전공한 게 아니잖아요. 경영학을 전공해 놓으니까 내곡동 땅, 도곡동 땅 이게 명신탁 때문에 많이 시달렸어요. 내곡동 땅은 자기 스스로 도곡동 땅은 처남 이름으로 등기를 했고요. 내곡동 땅은 자기 아들 이름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 자기 아들 이름으로 내가 사는데 아들 이름으로 등기했다 이야기했어 스스로. 왜 했냐 물어보니까 내 명의라면 주변에 투기꾼들 몰릴까봐 그렇게 했다 이랬는데 시민단체에서 고소했잖아요. 실명법 위반으로. 그래가지고 아들이 가서 조사받았다고요. 돈은 아버지가 내고 등기만 네 명의로 했냐 물어보니까 아니요. 큰아버지한테 빌렸는데요. 엄마 돈 빌렸는데요. 그럼 큰아버지한테 빌린 거 입금표 보자 하니까 현금으로 받아왔는데요. 장롱에서 꺼내가 주던데요. 그 돈 이자는 냈냐 하니까 오늘 아침에 내고 왔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처벌 안 받았어요. 명확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냥 자식 명의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법대로는 이론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만 유효하고 매도인이 만약 악이라면 알고 있었다면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 알고 있었다면 무효니까 병의 소유자가 되겠죠. 선의인 경우에는 을이 소유자가 되겠고요. 매매계약 유효하니까.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합니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다. 모두 횡령죄 저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횡령죄. 그래서 무조건 내 명의로 누가 등기해준다면 빨리 팔아먹는 게 팔아먹어버려도 횡령죄가 아니니까 감옥은 안 간다고요. 벌금만 받을 수는 있는데 고소하는 사람이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고. 이거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벌칙이 민법에서 출제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벌칙도 출제됐어요. 왜요? 민법보다 공인중개사법이 더 어렵게 나와요. 실명법은. 벌칙까지도 나오니까. 이 벌칙 이게 민법에서는 이게 안 나왔다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엔 나왔습니다.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의신탁자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도 아닌데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인 것처럼 서류 꾸며서 제출한 경우 신탁자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재책이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명의신탁자하고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는 요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람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 부과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범위 내에서. 옛날에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30을 부과했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어요. 위반 기간, 위반 금액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도록 돼 있어. 100분의 30 범위 내. 지금 대통령령으로 차등 부과하는데 그 차등 금액이 얼마인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냥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까지만, 시험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거는 할 필요 없다고 했죠. 나오면 틀리는 게 더 건강에 도움이 돼요. 요거는 실명 등기 해도 부과됩니다. 100분의 30은. 근데 이행강제금은 이제 1년 안에 실명 등기를,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 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1차 이행강제금 부과된 날로부터 또 1년 지나도록 실명 등기를 안 하면 2차 이행강제금 20% 딱 2번만 부과하고 끝입니다. 건축법, 농지법은 계속 부과된다 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계속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동안 부과됩니다. 근데 이거는 딱 2번만 부과되고 끝입니다. 자, 다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591페이지인데요. 주택임대차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주택에 대해서 무허가 미등기도 적용되고요, 외국인도 적용되고 미등기 전세도 적용되고,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이나 LH, SH, GS, 경기도시개발공사, GS가 아니고 GH인가 보다. 경기, GS, 인천도시개발공사를 IH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SH 이렇게 하죠. 서울도시공사. 이런 경우는 적용이 됩니다. 보호가 됩니다. 왜냐하면 LH 전세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이 낮고 이러면은 LH에다 저 전세 임대주택 그 대상이 됩니까? 됩니다 하고 인정을 받으면 중개사무소에 가서 방을 구하면, LH에 지금 방 구했는데요 하면 그 법무사가 나와서 자기들이 먼저 그 공부 보고 확인합니다. 건재당 설정 등기되어 있는 거 이런 거 보고 너무 과도하게 많이 돼 있으면 경매 넘어가면 최우선 면제 받을 가능성 없고 이러면 이건 너무 위험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요. 어느 정도 좀 덜 위험한 거면 그거 됐다 하고, 만약 전세가 1억이면 LH에서 한번 90% 이상 보조해 줍니다. 9천만 원 이상. 95%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한 90% 이상은 LH가 전세금을 대신 내준다고요. 그리고 그 실제 입주할 사람은 LH에다가 이자만 한 2% 정도 내면 돼요. 그게 LH 전세 임대주택. 그러면 그 계약서를 어떻게 적는지 제가 보니까 전 중개업을 할 때 적어봤는데, 그 LH에서 나온 법무사가 적어요. 개업공개사가 적는 게 아니고 법무사가 적는데, 임대인 이름은 집주인을 적고요, 임차인 이름은 LH를 적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 살 사람은 입주자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 입주자를 민법으로 말하면 전차인이에요. 전차인.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세를 얻는 거죠. 세입자가 LH가 되는 거, LH로부터 다시 세를 얻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 실제 입주하는 사람이 전차인이라고 민법적으로 말하면. 근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전차인 이렇게 안 적고 그냥 입주자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 입주자가 실제 사는 사람이니까. 그 전차인이 입주해가지고 실제 살아야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기업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 사용, 이것도 저 계약서 적어봤는데요. 중국 동포들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안 적고 일시 사용 임대차, 이행각서 이렇게 적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보증금 없이 무보증 월세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럼 계약기간 3개월, 일시사용 임대차. 그럼 월세도 안 내고 보증금도 없는데 안 나간다고 하면 골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월세 안 내고 만약에 사람 안 나타나면 주인이 짐 다 치워버리고 다른 데 세를 놓더라도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거 특약도 적어요. 그 특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월세 안 내고 사람도 안 나타나면 그냥 다 물건 치워버리고 다른 데 세 놔도 된다. 효력이 있냐고 없냐고.
있어요, 없어요? 효력 있어?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효력이 없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력구제는 안 돼. 한 개 맞았다고 같이 때리면 쌍방폭행해요. 맞았다고 때리면 안 된다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나가면 명도 소송, 비워달라는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 판결문 받아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주인들이 그냥 치우고 다 세놔버려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도 소송 제기할까 말까에 거의 안 해요. 현실적으로는. 소송 제기하면 뭐 업무방해죄나 주거침입죄 이런 게 해당될 수 있어요. 주인은. 상가 같으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고요. 주택이면 뭐 주거침입죄나 이런 게 될 수 있다고. 주인이라고 나무 세준 방에 막 그냥 마음대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최단기 존속기간 아까 농지는 3년이었습니다. 주택은 2년입니다. 다음 주에 할 상가는 1년이죠. 최단기가. 최장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 같은 말입니다.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즉 4개월 동안 아무 말 없으면 자동연장됩니다. 자동연장. 자,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계약 2년 계약해놓고 2년 처음에 계약해놓고 계약기간 끝나기 한 달 남겨놓고 한 달 전에 한 달 있으면 만기 끝나니까 이제 나가라. 더 이상 세 안 놓겠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는 계약기간 끝날 때 나가야 된다. 2년 더 살 수 있다. 4년 더 살 수 있다. 답은 4년 더 살 수 있죠. 4년. 두 달 전까지 말 안 했기 때문에 자동 연장됐다고 2년이 더. 2년이 자동 연장됐는데 그럼 2년 또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제 나가라. 묵시적갱신 끝났으니까. 아니요. 계약갱신 요구권 한 번은 행사할 수 있거든요. 아직 안 했으니까 이제 할게요. 하면 된다고. 아직 안 했거든요. 이런 말 할 필요 없고 그냥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한다고 하면 돼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하나에 한 번은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주의해야 될 거 만약에 그냥 무조건 살아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계약서에 새로 특약으로라도 적어가지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임 이걸 꼭 적어야 돼요. 아니면 새로 그냥 계약서 적어버리면 또 새로운 계약으로 보면 또 2년 후에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요. 그냥 기존 계약서에다가 세입자 입장에서도 계약서 찢어버리고 새로 적으면 바람직하잖아요. 보호를 못 받는다고 중간에 대출이 됐다면. 그러니까 기존 계약서에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보증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보증금 얼마 몇 퍼센트 올리고 5%밖에 최대 못 올리죠.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다면. 근데 법무부 유권 해석은 5%밖에 못 올리는데 시세만큼 10% 올려주고 2년 후에 다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도 가능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올려주고 그럼 새로운 계약을 또 새로 한 거란 말이에요. 계약갱신 요구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2년 후에 집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면 2년 후에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도 된다고요. 지금은 많이 올려주고 시세만큼 올려주고. 그러나 계약갱신 요건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는 반드시 5%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 4개월 동안 아무 말을 주인이 말 없으면 또 세입자가 계약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럼 세입자는 1년 전에 나간다고 해도 효력이 있어요. 아직 계약기간 1년 남았는데 이제 1년 있으면 만기되니까 그때 나갈게요 하면 효력이 있다고요. 근데 주인은 계약기간 7개월 남았는데 나가라 하는 건 효력이 없어요.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말한 것만 효력이 있다고요.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법정 갱신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2기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자동 연장 안 해줘도 됩니다. 지금 현재 2달 월세액을 연체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한 번이라도 전과가 있다면 신뢰관계가 깨졌잖아요. 전과가 있는 사람 또 그 위반할 가능성이 많죠. 한 번 위반한 사람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 가능하고요.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 한 달, 이 2달 전까지 둘 다 아무 말 없으면 자동 연장됐잖아요. 근데 자동 연장되는데 계약 기간 한 달 남았을 때 세입자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지금 또 나가기
나가고 싶다고 자동 연장됐잖아요. 이미 된 상태에서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야기 한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다. 아직 계약기간 끝나면 한 달 더 남았잖아요. 계약기간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 대부분 판례가 있어요. 뭐겠어요? 끝나고 3개월이 아니라 해지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기간이 끝났든 안 끝났든 대부분 판례가. 그 하급심에서는 계약기간 끝나고 3개월 지나서 돈 내주면 된다라 했는데 대법원에서 바뀌었어요. 주인은 3개월 계약기간 끝나고 3개월이면 월세 다 까고 나면 내줄 게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아직 한 달 남았기 때문에 한 달 거 내줘야 된다. 판결은 받았지만 대부분 가는데 소송비가 한 3천만 원 들고 한 달 월세는 소송 실익은 별로 없어요. 소송하면 소송 3번만 하면 망한다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소송비가 더 든다고 실제 돌려받는 돈보다. 어쨌든 대부분 최근 판례가 있다고 이런 게 법조문에는 없어가지고 좀 애매했어요. 해석이 서로 애매했다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묵시적 갱신됐으면 해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보했으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내줘야 된다. 이게 대부분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은 세입자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9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직계 좀비속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이 2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상가하고 똑같습니다. 상가는 이게 3기의 차임액이죠. 다음 주에 상가 할 텐데 그러면 주인이 직접 거주한다 라고 말만 하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대법원 판례는 주인이 상당한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주인 직접 산다는 걸 또는 부모가 산다는 걸.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부모님이 산다 했다가 좀 이따 말 바꿔가 자식이 산다. 일관성이 없이 말도 바꿨다. 그러니까 또 그 자식이 산다 해놓고 아니 내가 직접 살겠다. 또 이렇게 말 바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직접 주인이 산다고 한 사람이 선생님이야. 선생님. 선생님인데 사립학교 선생이야. 다른데 정근도 못 가는데 그 들어와 지금 다른 도에서 살고 있는데 또 공립학교라도 시도별로 뽑거든요. 중등교사들은. 근데 다른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냥 말로만 산다 한 거는 인정될 수 없다. 상당한 방법으로 뭐 사직서를 냈거나 학교를 그만뒀다. 내가 봐라 지금 들어가려고 학교 그만뒀다. 이런 거 뭔가 상당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입증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인이 상당한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되지 그냥 말로만 내가 살 테니까 나가라 이렇게 한다고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입자 입장이라면 개업공개사는 세입자 입장, 주인 입장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주인이 물으면 주인 입장을 말해줘야 되고 그럼 세입자라면은 부모님이 살 건데요 하면 부모님 이름이 뭔데요? 언제부터 살 건데요? 누구 아버지 혼자 살 겁니까? 아니면 둘이 살 겁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 돼. 야 미쳤냐? 내가 너한테 그런 것까지 왜 개인정보 다 알려줘야 되냐? 이러면 손해배상 청구하려고요. 산다 해놓고 안 살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친자관계라도 성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혼인신고할 때 미리 부계성인지 모계성인지 정할 수 있더라고요. 요즘은. 아버지 성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자식 성하고. 그러니까 성명을 물어봐야 돼. 이름만 묻는 게 아니라 성명. 성하고 이름 다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열라보면 그 사람 이름이 아니면 속인 거잖아요. 그런 걸 말로 하지 말고 문자로 주고받는 게 좋겠죠. 문자로 주고받으면 만약에 부모님이 산다 해놓고 그 이름이 뭔데 물었는데 그 이름하고 다른 사람이 살면 손해배상 해야 될 여지가 있어요. 부모라 하더라도 속인 거잖아요. 지금 원래 산다고 하면 부모가 안 사니까. 부모가 참 여러 명일 수는 있나? 여러 명일 수도 있네요. 재혼하고 이러면 아버지 둘일 수도 있잖아요. 계부, 친부. 자,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산다 해놓고 안 살면 손해배상 청구하고요. 계약갱신요구는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고요. 갱신되는 임대차도 2년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도 2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고요.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정감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하면 2년이 더 연장됩니다. 2년.
상가의 경우에는 4년 계약했다가 갱신 요구하면 4년 연장됩니다. 4년. 주택은 처음에 4년 계약해도 계약 갱신 요구하면 2년이 연장돼요. 요건 언제든지 해지 가능합니다.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됐든 묵시적 갱신됐든. 그런데 상가는 묵시적 갱신된 경우는 해지 통과할 수 있는데 상가는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돼 놓고는 세입자가 나간다고 못합니다. 상가는. 주택은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해요. 지금 2년 더 산다. 계약갱신 요건 행사해놓고 주변에 지금 아파트 막 신규 아파트 입주하니까 전세가 막 내려가잖아요. 신규 입주가 많이 되면. 그럼 나가겠다. 빨리 내달라. 3개월 후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대요. 이론적으로는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 여러분들은 계획공개사는 안 내주고 버티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이론적으로 내줘야 되죠. 만약 버티면 연체이자까지 다 물어내야 되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시험에 나오면 3개월 지나면 내줘야 돼요. 돈. 대항력, 아까 농지는 시, 구, 읍면장 확인받고 인도받으면 된다 했는데 주택은 주민등록, 인도 두 가지.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입니다. 인도라는 거는 이사입니다. 이사.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어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다음 날부터. 그래서 주민등록만 돼 있고 실제 안 살면 대항력 인정 안 돼요. 그런 경우 있어요.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고 가짜 임차인들이 있다고요. 경매 넘어가는 아파트 같은 거 보면 항상 세입자들이 여러 명 있는 경우 많아요. 가짜 임차인이라는 이야기죠. 아파트에 여러 명 살기는 쉽지 않잖아요. 방마다 세입자 다 있는 경우 많아요. 가짜로 최우선 면제 받으려고. 그런 것은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다. 판례가. 통정 허위 표시 무효죠. 민법에서. 그 통정 짜고 치는 거 서로 실제 살지도 않는데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고 형식적으로만 주민등록 해놔봐야 그런 경우는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고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가짜 임차인지 진짜 임차인지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계속 살았는지 안 사. 전입신고는 서류 보면 아는데 계속 사는지 안 사는지는 서류만 보고 알기는 어려워요.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대항력이 있으면. 즉 세입자는 건물주가 바뀌어도 주인이 집을 팔아먹어도 세입자는 계속 계약기간 동안은 살 수 있다는 이야기. 대항력을 갖추면. 대항력을 안 갖추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 옛날에 민법에서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법명이 있었다고.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즉 매수인 새로운 사람이 집 사가지고 와가지고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하면 옛날에 나가야만 했다고요. 이게 이 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민법에서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채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대항력이 물권적 효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채권의 물권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을 써요. 이게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을 갖추면 물권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안 나가도 된다. 경매로 낙찰되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인수됩니다.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자, 최우선 면제인데요.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 서울은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 과밀역 채권역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00만 원 단위로 절하, 뒤에 끝다리를 잘라버립니다. 100만 원 단위로. 그 다음에 광역시 8,500만 원, 2,000평택이 추가됐습니다. 옛날에 없었는데 2,000평택도 집값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2,000이 많이 오른 거는 규제적이 아니었습니다. 2,000만 끝까지. 조정대상적이나 투기과일지구가 아니었다고요. 한 번도 된 적 없죠. 2,000원.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랐고요. 평택은 뭐 이게 좀 평택은 여러 가지 좀 교통 호재 뭐 이런 게 하여튼 평택은 지금은 GTX 이런 거 있었고요. 옛날에는 뭐 공장 삼성 반도체 이런 거 있어가지고 평택도 광역시에 준하는 보를 받습니다.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2,800만 원. 광주, 안산, 파주도 최근에 신설됐고요. 안산, 광주 이런 데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파주, 광주 이런 데는 과밀역 채권역 아닙니다. 안산도 과밀역 채권역 아니죠. 시흥은 과밀역 채권역인데.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0만 원까지 나누기 3을 하면 됩니다.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대차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이거는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고요. 분쟁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참고로 보십시오.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다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시험에 출제됐고요. 임차권 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고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습니다. 요 명령에 의한 등기는 계약기간 끝났는데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고요. 민법 621조 이게 설정 등기입니다. 설정 등기. 설정 등기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간에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설정 등기입니다. 계약기간 중에도 가능하죠. 설정 등기든 명령에 의한 등기든 등기의 효력은 똑같습니다. 다만 명령에 의한 등기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재지 법원입니다. 임차인, 임대인, 주소지 법원이 아니고요.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면예권을 취득하는데 이건 설정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면예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이미 취득한 사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끝났는데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살면서 주인이 돈을 안 돌려줍니다. 이사는 나가야 됩니다. 아파트 신규 입주해야 되고, 안 하면 입주기간 동안 입주 안 하면 관리비 같은 거 계속 내야 되죠. 비어놔도. 그래서 이사를 갈 경우에는 등기를 해놓고 가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요. 원래 대항력은 이사하고 인도받고 전입신고 돼 있어야 된다 했죠. 이사 나가면 전출도 해버리고 인도도 안 받고 있는데도 대항력 인정된다고요. 등기를 해놓으면. 자, 임차권 등기 후에 새로 들은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 왜냐하면 등기해놓고 간 사람이 대항력 인정되면 최우선 면제 받기 때문에 방 한 칸에 두 사람에게 최우선 면제 해줄 수는 없죠. 민법에 보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없는데 그런 명언이 있죠. 등기부에 보면 임차권 등기되어 있는 거 뻔히 나오는데 그 방에, 그런데도 그 들어오는 거는 보호받을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이행,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지. 즉 뭐냐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돈 안 내줘가지고 등기해놓고 이사 나갔습니다. 그 돈 돌려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등기 말소해주면 돈 돌려줄게, 소위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돈부터 돌려주고 등기 말소해달라고 해야 된다. 판례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사실혼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사실혼은 민법도 보호 안 받고요, 상가도 보호 안 받고, 아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특례가 있었죠. 그때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사실혼이 보호받는 건 주택밖에 없어요. 사실혼하고 법률혼하고 차이는 혼인신고하고 안 하고 이 차이죠. 우리가 뉴스에 나오면 재벌 총수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데 그건 사실혼이 아니고 불륜이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 있는 사람하고는 사실혼 될 수 없어요. 사실혼이 되려면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사이 합치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는 혼인 사실의 객체가 존재해야 됩니다. 살림하고 있어야 되고요. 혼인의 사이 합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배우자 있는 사람하고는,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가 200개 국가 중에서 지금 18개 국가인가 일부 일처제래요. 중동 같은 데는 일부 다처제죠. 중국 소수민족은 일처다부제도 있더라고요. 여자는 한 명이고 형제가 6명이 여자 한 명 같이 사는 데도 저 봤어요.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형님 빨리 출장 가라면서 자기가 와이프하고 자겠다고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러더라고, 형제간끼리. 근데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혼인할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당신만을 사랑한다, 혼인신고는 안 해주면서 이러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 그분 정리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라고요. 이혼하고 오라고요. 고적상 정리하고. 다만 사실혼은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주택만 보호되고요. 근데 각종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거는 사실혼도 지급해 줍니다. 유족연금을 지급해 준다고요.
자, 상속인 사실혼 이걸 보면 임차인이 있고요. 이 임차인이 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임차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없으면 100% 사실혼 배우자에게 100% 상속이 됩니다. 문제는 상속인이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3명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사실혼 관계에는 상속이 안 됩니다. 이거는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지금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민법에 있는 거 빼고 즉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에는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 특례는 없어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즉 노부모는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둘이만 살다가 남편이 임차인이 사망하면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상속인이 공동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2년 계약했는데 1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개월 나와 있죠. 1개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 죽었는데 밤마다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자기야 같이 가자. 저승에 혼자 심심해서 죽겠다. 목 조르고 이러면은 무서워가지고 더 이상 그 집에 못 산다고요. 그러면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주인한테 한 달 안에 방 빼야 되겠습니다. 이야기하면 주인은 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 무서워요. 저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 무서워서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것도 친구 점쟁이가 전화와가지고 그 어머니 너 식탁 밑에 거기 지금 앉아있는데 이러더라고요. 왜 물어보니까 지금 배가 고파 저승에 못 가고 있다. 빨리 구대 가지고 2천만 원 내라 이래가지고 하고 싶더라고요. 어머니 못 가신다고 하니까. 근데 와이프한테 말하니까 죽어도 못하고 그래서 못했어요 결국. 자, 사실혼은 주택만 보호되고 정감청구입니다. 시험에 정감청구는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옵니까 X입니까? 시험에 나왔어요. 정감청구는 5% 20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네, 감 때문에 X죠. 정액만 상한선이 있고 감액은 상한선 없습니다. 감액은 50% 깎아달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정감청구 둘 다 청구권이지 형성권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올려달라 한다고 무조건 올려주고 깎아달라 한다고 무조건 깎아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 깎아주면 감액 청구 소송을 해야 되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주인이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세입자 깎아달라면 안 깎아주죠.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주인이 올려달라는데 안 올려주면 나중에 다 빼고 보증금에서 빼버리고 안 내주고 이러면 돌려달라고 소송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주인 말은 듣고 세입자 말은 안 듣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둘 다 청구권이기 때문에 올려달라 한다고 무조건 올려주고 깎아달라 한다고 무조건 깎아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액은 5%밖에 안 되고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못 올립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몇 년까지 살아요? 4년까지 살 수 있잖아요. 2년 계약해도 2년 더 갱신 요구하면 2년 더 살 수 있죠. 처음에 2년 계약했어요. 판례 있습니다. 대부분 판례. 이거 3번 올릴 수 있어요. 2년 계약해가지고 4년 살면 1년 지날 때마다 5%씩 올릴 수 있다고. 한 번, 두 번, 3번 올릴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잘 안 올리죠. 주인이 2년 동안은 계약 2년 했으면. 이론적으로는 3번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 대부분 판례가 시험에 아직 안 나왔고 최근 판례라서 1년에 5%씩 올리기로 한다. 특약에 이렇게 적었다면 그 특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5% 올리기로 한다. 안 적어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럼 적었다고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효력이 없다는 게 판례예요. 정감 청구할 수 있는데 감액 청구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근데 아무도 올린다 내린다 아무것도 안 적은 거는 올려도 돼요.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조세의 세금이 많이 늘었거나 주변 시세가 올랐거나 이렇게 경제 사정이 변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올릴 수 있다고요? 올린다 안 적어도 올릴 수 있어요. 5% 올린다 안 적어도 올릴 수 있는데 무조건 5% 올린다 그거는 무효라고요. 깎는 걸 못 깎는다 적어놨기 때문에. 판례는
자, 그 다음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는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자동 계산기가 렌트홈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민간임대주택 요 사이트에 가면은 자동 계산기가 있어요. 이거 올리는 거. 전세는 전세금을 올릴 수 있고 월세는 월세대로 올릴 수 있거든요.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올릴 수 있고 월세는 월세대로 올릴 수 있어요. 그 자동 계산기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인데 보증금은 그대로 1억이고 월세만 올리려면 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가지고 올리는 게 자동 계산된다고요. 렌트홈에 들어가면 자동 계산기가 있어요. 기준금리 1할이 10%잖아요. 기준금리 지금 몇 퍼센트예요? 기준금리 지금 저도 갑자기 기준금리가 지금 한 3.5%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니까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럼 만약 기준금리 2%로 치면 4%잖아요. 이게 1하는 10%고요.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요. 그럼 조회하니까 얼마예요? 기준금리 좀 오면 5.5네. 계산하기도 쉽지 않네요. 5.5%. (1억에) 5.5%면 550만 원이잖아요. 550만 원 나누기 12달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40몇만 원 되겠죠. 50만 원씩 하면 600만 원이니까 표준계약서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에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해야 된다. 단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 안 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한쪽에만 강행 규정이다. 즉 최단기가 2년인데 1년 계약 체결했다면 세입자는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주인은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법에 최하가 2년이라고 했는데 법을 위반해도 세입자한테 유리한 거는 효력이 있지만 세입자한테 불리한 거는 효력이 없다고요. 그걸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합니다. 양면적 강행 규정이 아니고요. 자, 오늘 했던 내용이 시험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이거는 최근 5년간 4번 출제됐습니다. 80% 확률이고요. 출제될 확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거의 안 나옵니다. 최근 10년간 나온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서식 4가지.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4가지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 대권, 금세, 실수.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권, 금세, 실수. 그 다음에 입지조건 도 1의 서식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그 다음에 1조 1소진, 1조량 소음 진동은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은 1, 3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단독경보용 감지기 1의 서식만 기재하고 2의 서식은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기재하지 않고요. 뭐 기재한대요? 2의 서식 뭐 해요? 단독경보용 감지기 대신에 소화전, 비상벨 이런 걸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가지 서식 비교하는 거.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확인할 수 있는 걸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주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걸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합니다. 세부 확인사항이 더 기억하기 좋죠.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이런 거 실제 권리관계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1소진, 1조량 소음 진동도 세부 확인사항이죠. 나머지 기본 확인사항, 권리관계 이런 것 전부 다 취득 관련 조세 이런 것 전부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세금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지방세법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 옳은 것은 했는데 1995년도 설치했지만 2020년 현재 20년 지났다면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했죠. 2001년 1월 13일에 현재는 20년 안 지났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하는 기간 동안 지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청구한 때부터의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청구한 때부터.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쌍분 또는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 허용되지 않는다. 답은 4번입니다. 사선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사회 통념상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다.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지만 민법의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은 경관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은 5년인데요. 분묘는 특수 공작물입니다. 민법의 법리를 따른다면 5년밖에 안 되는데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고 했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30년, 한 번 연장 가능하니까 60년, 2001년 1월 13일 이후 사망하신 분들은, 그 전에 사망하신 분들은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공통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이건 서식을 봐야 되는데 답은 4번입니다. 업무처리사항 통지는 전속중개계약의 경우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죠. 일반 중개계약은 통지해도 위반은 아닙니다.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일반 중개계약은 정보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전속중개계약은 7일 이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되죠.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 역으로 이론을 하면 또 아마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예? 예. 답안지는 다르게 돼 있어요. 예? 답안지는 다르게 돼 있냐고요? 맞아요? 예? 돼 있어요. 3번. 이번에 3번 돼 있죠. 아, 제가 4번이라 했어요. 육체와 정신이 잠깐 분리됐어요. 여기 체크는 3번이라 체크해놓고 말은 다르게 했나 보네. 제가 4번이라고 말한 기억도 안 나요. 지금 3번이라고 체크해놨는데. 자, 3번 서식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확인 설명 의무와 근거자료 제시 의무 위반 한 가지만 한 경우에는 250만 원입니다. 개별 기준이 두 개 다 위반하면 500만 원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1번. 처음 본 지문이라고요? 이게 대통령령에 개별 기준이 있어요. 기출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정됐기 때문에 제가 해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입법화되어 있다. 이게 X라고요. 공공임대주택은 중개사물입니까 아닙니까? LH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런 거는 살다가 세입자가 나가려면 중개업소에 새로운 세입자 구해달라고 연락하는 게 아니라 LH에 연락하자니 나간다고. LH에 연락하면 한 달 전에 연락하면 돈 내줘요. 계약기간 중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업할 때 아파트 많다고 무조건 거기 개업하면 안 되고 임대주택인지 공공임대주택인지 봐야 된다고요. 공공임대주택은 그 아파트 많이 있어도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손님 올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 통계를 보면 중산층이 사는 곳에 개업하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너무 부자 동네에 50억 넘는 이런 부자 동네 한 건 중개하면 돈 될 것 같은데 아주 돈 많은 사람은 자기 동네에서 소비를 안 한대요. 중개업소도 자기 사는 지역에 있는데 중개업소 안 간다고요. 평창동 이런 데 50억 넘는 단독주택 이런 거는 그 동네 개인 중개업소 이용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의점 이런 데 이용 안 해요. 돈 많은 사람은.
자,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조정 대상인지 대상적인지 여부를 기재한 난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소식을 봐야 되니까 어렵죠.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를 기재하는 난은 있습니다. 다가구가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단독 주택인데 세입자가 여러 명이 사니까 잘못하면 세입자가 배당을 다 못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선순위 세입자가 몇 명이 있는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걸 확인 서류를 제출 여부를 기재하는 난이 신설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확인 설명서에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른 보수 지급 시기를 적도록 하는 난이 있습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이 원칙이고요. 약정이 없으면 잔금 치른 때에 받습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지급합니다. 4번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기재한 난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기재한 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의 서식 재산세 종부세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거 있습니다. 근데 3의 서식에는 종합부동산세 없다 했죠?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하는 난이 있고 3, 4의 서식에는 종합부동산세 기재하는 난이 없습니다. 5번 확인설명서 2의 서식에 5번이 여기 있네요. 5번이 여기에 확인설명서 2의 서식에 벽면 및 바닥면 상태 기재한 난이 있다. 도배 상태는 기재한 난 없죠? 맞습니다. 1의 서식은 도배 상태 기재하는 난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5분 있다고? 이거 안 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헤매는 거야 이거? 5번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농사 안 지으면 1년 안에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된다 했죠? 농지 처분 의무 기간 1년입니다.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이 1년인데 아예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경우는 처분 의무 기간 없이 곧바로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LH 직원 그 신용 강명 투기 사건 이런 거는 처음부터 농사 지을 의사도 없으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거짓 부정하는 방법으로 받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예 1년 안에 팔아라 할 필요 없고 바로 6개월 안에 처분 명령을 때려가지고 바로 6개월 안에 처분하는. 왜냐하면 1년 의무 기간 주고 또 6개월 주면 1년 6개월까지는 안 팔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수용돼 가지고 지금 신도시 만들면 벌써 보상금 다 받아버리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처분 의무 기간 1년 안 줘도 됩니다.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은 경우는.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도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주말 체험용 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다. 세대원 전부 총 합산한 면적이다. 이게 중요하고요.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임대차 기간 원칙 3년인데요. 비닐하우스, 작물재배사 등을 임차인이 직접 설치하거나 다년생 식물재배지는 5년. 제가 아까 인삼밭 이런 거 5년이라 했잖아요. 5년. 4번이 틀렸습니다. 모자 건강의 보호 등을 위해서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 또는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차 가능하다고요. 원래 농지는 주인이 직접 농사지어야 되고 임대차 안 된다고 했죠.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거나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임대차 위탁 경영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